138페이지 봅시다. 자, 138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폼사 보다가 말았는데 중간에 수식은 좀 띄어놓고요. 단기어 파트부터 먼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138페이지 먼저 보고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번 숙제는 앞에 조금 비어있는 부분 문제 풀어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해오는 거였죠.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숙제들을 계속 좀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통해 가지고 공부를 좀 연속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복습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숙제였단 말이죠. 채영아 혹시 복습했습니까? 네. 진짜? 해야죠. 자. 한번 들을 때는요, 듣다 보면 그냥 뭐 당연하지,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다 알지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문제로 이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뭐 범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문제로 띵 나왔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좀 이건 내가 아는 거야 라고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좀 누적이 돼야 돼요. 자, 관계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조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 다시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사는. 자, 그래서 지금 138페이지 밑에 보면 조사의 종류에서요, 첫 번째 격조사가 있죠. 격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조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접속조사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야 되는 건 보조사랑 그 다음에 격조사입니다. 보조사랑 격조사. 자, 그래서 앞에 다시 돌아와서 격조사 할 때 여러분들 이 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쓰는 말이야? 우리가 보통 자격할 때 격자입니다. 맞죠? 자격할 때 격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격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건데? 문장 성분이라고 할게요.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무슨 어로 끝나는 거,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격조사,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조사가 바로 격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격조사 이거 다 알잖아, 맞죠? 자, 주격, 목적격, 관용격, 보사격, 복격, 서술격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를 여러분들이 다 알거나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알아야 돼? 격조사는 알아야지, 맞죠? 자, 격조사는 알아야지 이게 격조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조사 뭐 있는데? 이가랑 깨서.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을을, 관용어 역할을 하는 거, 의. 부사격 조사는 좀 종류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복격조사, 그러니까 보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이가. 자,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랑 복격조사 이가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여러분들?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뭐야? 여기 있는 애는 보어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게 아닌 경우는 전부 뭐야? 주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가는 뒤에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복격조사, 없으면 주격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2다. 자, 서술격 조사 2다를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이유는요, 서술격 조사 2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가변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언이라고 하면은 관계언 자체는 가변어가 아니라 불변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변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술격 조사인 이다입니다. 이걸 유의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조사나 뭐 품사 공부했는데 이다가 서술격 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제로 문장으로 쓰여 있을 때 이다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다가 빠지고 뒤에 뭐 명사형 어미인 미음이 붙었다든지 또는 다른 연결 어미인 고가 붙었다든지 다른 어미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대신에 다른 어미가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조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건 내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런 거에다가 밑줄 전체적으로 쭉 그어놓고 그냥 이제 용언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미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특히나 요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이제 어미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 근데 얘를 보고 어미라고 하는 건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서술격 조사랑 어미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격조사는 이제 누구를 부르는 거죠. 부를 호자. 뭐 누구야, 누구이시여,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조사라고 합니다. 해봐야 10개 정도도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조사 봅시다. 139페이지. 자, 그래서 보조사는 크게 여기 밑에 있는 표만 보면 되는데 성분 보조사, 종결 보조사, 그 다음에 통용 보조사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바로 뭡니까? 성분 보조사죠. 성분 보조사. 자, 그래서 은는 만도부터 대로 뭐 마저까지 조차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문장 성분을 제대로 잘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조사가 쓰여 있으면 그 보조사가 쓰여 있는 부분을 뭐 해야 될까요? 빼고 원래 격조사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밥조차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문장 성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목적어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왜 목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조차는 보조사야. 맞죠? 자, 그래서 얘의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조차를 빼고 거기에 어울리는 격조사를 넣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빼고 넣어보려면 뭐가 필요한데? 얘가 보조사라는 걸 알아야 빼고 넣지. 맞죠? 자, 그래서 조차 빼고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게 뭔데? 밥을 먹지 않는다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조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조사기 때문에 빼고 그에 어울리는 격조사를 넣어봐야지 얘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할 때 유의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배웠던 기억이 있을 텐데 서술어의 자릿수 있죠. 서술어의 자릿수를 체크할 때요. 이런 식으로 보조사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얘가 원래 뭐였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냐면요. 문장을 길게 만들어 놓고요. 주어를 생략시킵니다. 주어를 생략시킨 상태로 어떤 체언 뒤에 얘를 보조사로 넣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보는 순간 맨 첫 번째 체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여기에 그 표시되어 있는 이 부 맨 앞에 있는 거를 주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된 걸 물어보는데 이미 주어는 생략된 상태인데 보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지우고 바꿔보지 않고 그냥 보면은 언뜻 보면 주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사실은 목적어가 아니고 필수적 부사어인데 얘로 바꿔놔가지고 헷갈리는 경우 이런 것들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파트 할 때 특히나 보조사는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은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은는이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는이 주어에 주로 많이 붙는단 말이야.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주어에 은는 많이 붙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는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조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조사는 조사인데 앞말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줘야지 보조사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나는 밥을 먹는다를 원래 격조사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밥을 먹는다야. 자,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다랑 나는 밥을 먹는다는 의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자, 는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조의 의미가 있거든요. 대조의 의미.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하면 여기에 붙어있는 이 은은 원래는 인생이 짧다 예술이 길다야 맞죠? 자 그래서 인생은이라고 해서 은은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어? 인생은 짧은데 다른 건 길어 이 의미야 맞죠?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요 문장을 보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하면 나는 먹는데 딴 사람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 딴 사람은 모르겠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은는이 붙어 있으면 얘는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그러면 얘가 왜 보조사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은는은 주어에 붙잖아. 근데 얘를 왜 보조사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는은 주어 이외에 다른 데도 붙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사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빨리는 뛴다 라고 하는 거야. 뛰는 건 빨리 뛰는데 딴 건 빠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죠. 자 그래서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빨리는 뛴다, 빨리도 뛴다, 빨리만 뛴다 라고 할 때마다 매번 의미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성분 보조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결 보조사 요건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자 영희는 보고 싶다마는 이제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영희를 보고 싶다 해서 끝난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조사를 붙여주고 그 뒤에 문장까지 추가로 연결해 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문장 뒤에 많은이라고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려 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사실 빼도 돼. 영희를 보고 싶다 끊고요. 자 그 다음에 단풍이 들었구먼 하고 끊을 수 있습니다. 자 끊을 수 있는데 뒤에 붙여가지고 추가로 이제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 뒤에 붙는 조사야. 문장 뒤에 붙는 조사.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용 보조사는 요거 우리가 그 높이법에서 해요체 있다 그쵸? 이 해요체 할 때 요자는요 여러분들 보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조사는 문장에서 빠져도 말이 돼 안 돼? 되거든. 보조사는 문장에 빠져도 말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요체 할 때 이 요자는 빠지면 돼 안 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요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뭐랑 많이 이제 물어봅니까? 오랑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시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하우체입니다. 맞죠? 자 무엇을 하시오라고 하면 하시오의 오는 역할이 뭐야? 종결어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무엇을 해요 라고 하면 이 요는 뭐야? 보조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가 종결어미인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 얘를 빼면 말이 안 돼 문장이. 맞죠? 자 근데 얘는 보조사기 때문에 빼도 말이 됩니다. 맞죠? 야 뭐뭐 해 라고 해서 해 요에서 요를 빼면 그냥 해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보조사 요자는 오랑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사 예시에서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나 이라도 할 때 여기에서 얘가 한 몸입니다. 한 몸. 나눠지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보조사 한 개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여기 밑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조사의 겹침이라고 있습니다. 조사의 겹침. 자 요게 지금 작년 9월 고3 모의고사에 나왔죠. 이때 이 문제 풀고 나서 엄매에서 화작으로 갈아탄 애들이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문제 보면서 그냥 뜨악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도저히 1분 안에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3분 안에도 안 풀리는 문제인데 싶은 문제를 좀 냈어요. 그게 뭐냐면 뭘 물어봤냐면 그 본문 그 보기에 문장 예시를 주는데 여기에 조사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한 문장에 조사가 한 6개인가 7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뭘 찾으라고 하냐면 얘네 결합되어 있는 형태랑 똑같은 형태가 드러나는 문장을 밑에서 찾으라고 하거든.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지에 있는 문장에도 각 문장마다 조사가 5개, 6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보기에 예를 들어서 격조사 플러스 보조사, 보조사 플러스 보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랑 똑같은 걸 찾으라라고 하는 게 문제로 이제 나왔었죠. 이제 그거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엄에서 화작으로 많이 갈아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사 예시에서요. 옛날에는 나 때는 이런 거 막 노래 만들어서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보조사 헷갈리니까. 근데 요즘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잘 안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9월에 이제 이거 나와가지고 애들 좀 멘탈 많이 나갔었죠. 근데 우리가 보조사, 그러니까 엄매를 한다. 그리고 이제 문법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보조사 한 10개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알겠죠? 10개 정도는. 알겠죠? 자, 그래서 조사는요 겹쳐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겹쳐서 쓰는 게 불가능한 형태가 있지. 당연한 거지만 뭐예요? 격조사 플러스 격조사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왜? 주격조사 붙고 나서 뒤에 목적격조사 붙으면 안 되잖아. 또는 주격조사 붙고 나서 또 주격조사 붙으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 형태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죠. 격조사 플러스 보조사 가능하고요. 보조사 플러스 격조사 이거 뭐야? 그냥 순서 차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조사 플러스 보조사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너 마저 도라고 되어 있으면 뭐야? 마저 플러스 도야. 맞죠? 당신만을 사랑하겠소라고 하면 뭐야? 당신만 플러스 을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 는이라고 하면 뭐야? 에서 플러스 는이죠. 맞죠? 자, 그래서 조사는 겹쳐 쓰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접속조사까지 하면은 조사 마무리. 자, 그래서 접속조사는요 단어랑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걸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말에 접속의 역할을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접속조사가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접속부사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접속조사는 뭐랑 뭐만 연결해 주는 거냐면 단어와 단어만 연결해 주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 걔는 접속부사야. 자, 그래서 나는 커피와 음악을 좋아한다. 또는 나는 커피랑 음악을 좋아한다. 나는 커피하고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와과 하고 랑 이런 것들이 전부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는 유의해야 되는 게 뭔데요? 여기에 밑에 나오는 요거 나는 동생과 싸웠다. 나는 동생이랑 싸웠다. 나는 동생하고 싸웠다. 라고 하면은 보통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사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붙어 있는 건 조사는 맞아. 근데 접속조사가 아닙니다. 자, 특히나 자, 잘 보세요. 이 동생과를요 얘는 부사어거든요. 필수적 부사어야. 싸우는 거 혼자 못 싸운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누구랑 싸웠는지를 얘기해줘야 돼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사어거든요. 자, 그럼 얘가 부사어니까 과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데? 부사 격조사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여기에 있는 조사는 전부 뭔데? 그러면 부사 격조사야. 보통 요 접속조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 대체로 여러분들한테 조사 물어본다기보다는 문장의 종류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잘 보세요. 나는 커피와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거 문장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예요. 이거 견문장입니다. 왜 견문장이야?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랑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얘를 부사어잖아. 부사어는 위치가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자유로워. 그래서 어떻게 바꿔? 동생과 나는 싸웠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채연, 채연 싸웠다. 나는 싸웠다. 동생 싸웠다.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얘가 이어진 문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원래 부사어라서 위치가 여기인데 그냥 도치된 것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동생과 나는 싸웠다라고 할 때 이 동생과가 커피와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애다 라는 것만 좀 찾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보통 그런 것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조사와과 부분 여기 되어 있죠. 얘네 전부 뭔데? 위에는 이어진 문장, 위에는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페이지를 수식어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31페이지입니다. 자, 수식어는요 여러분들 부사랑 관형사 있죠. 수식해주는 역할. 자, 왜 조사를 먼저 했냐면요 수식어의 관형사 때문입니다. 관형사랑 조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관형사의 가장 큰 특징, 다른 품사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뭔데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데 관형사는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얘가 부사인지 관형사인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자, 어떠한 경우에서는 이 관형사가 대명사랑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이 관형사가 수사랑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뭐 해보면 돼요? 어떤 종류의 조사든 조사 붙여보면 됩니다. 부사랑 헷갈리는 경우는 보조사부터 보면 되겠지. 체언과 헷갈린다. 그러니까 수사랑 헷갈린다. 그 다음에 대명사랑 헷갈린다라고 하면 뭐야? 격조사를 붙여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하면 어떤 조사를 붙여도 말이 안 되면 걔는 관형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관형사의 종류를 밑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성상관형사, 그러니까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관형사는 성상관형사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시관형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지시대명사라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시어, 이,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체언도 있습니다. 얘가 체언처럼 쓰이면 뭐야? 이것저것 그것 하면 그냥 대명사야. 맞죠? 자, 그런데 이, 그, 저가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걔는 뭐야? 지시관형사가 돼.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부사 볼 건데 야, 너 저리 가,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이리 저리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지시부사가 되는 거야. 이러하다 저러하다 라고 하면서 다로 끝나는 형태가 되면 뭐야? 지시형용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장소를 가리키거나 시간을 가리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수관형사가 있어요. 얘가 중요하죠. 얘가 왜 중요한데? 뭐랑 헷갈려서? 수사랑 헷갈려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선지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맞는 말처럼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맞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하면 대체로 뭘 생각하는데 이제 요 수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수사랑 서수사가 있었죠. 수량을 나타내는 거, 순서를 나타내는 거. 하나, 둘, 셋, 넷, 1, 2, 3, 4. 그 다음에 서수사는 뭐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1, 제2, 제3, 제4. 자, 양이랑 순서를 나타내는 게 똑같이 뭐에도 있다? 수관형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1장, 제2장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죠. 띄어쓰기 관련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수관형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 얘가 어찌됐건 간에 수관형사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절대 뭐가 붙을 수 없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귤 5이 책상 위에 있다 라는 문장과 자, 그 다음에 귤 5개가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자, 그러면 귤 5이 책상 위에 있다라고 하면 5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조사 붙어 있죠. 주격조사잖아. 자,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체언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요 얘기 안 했네요. 요거 얘기하면서 좀 봅시다. 격조사는 반드시 뭐랑만 결합 가능합니까? 체언이랑만 결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격조사를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평소에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체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맞죠? 수사는 체언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체언이랑 붙어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사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귤 5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5은 뒤에 나오는 개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과 개 사이에 어떤 조사를 넣어봐도 말이 안 돼요. 맞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수관형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수사만 있으면 되지 수관형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 라고 하는 거야. 조사가 붙을 수 없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쌤, 그러면 체언 뒤에 체언이 나와가지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의 관용어가 될 수 없어요. 원래 될 수 있어. 체언 뒤에 체언이 나와서 관용어 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는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래 수사도 관용어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꼭 관형사여야만 하는 이유가 뭔데?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관형사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요거만 볼게요. 다음 페이지 요거 관형사랑 관형사형. 잘 보세요. 관형사는 품사가 그냥 말 그대로 관형사야. 근데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뭐가 붙었다는 뜻입니까? 전성어미가 붙었다는 뜻이죠.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왜 얘기하는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으면 얘는 관형사야 아니야? 아닌 거야. 맞죠? 관형사형이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품사가 뭔데? 용언이야, 용언. 왜 그런데? 전성어미잖아. 어미는 용언에만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어랑 문장 성분 얘기하면서 꼭 얘기했죠. 품사는 잘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장 성분은 변해 안 변해? 변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있으면 걔는 관형사의 역할만 하는 거지 관형사가 절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냥 관형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성어미가 붙어있다며. 어미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어디에만 있는데? 용언에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용언을 벗어나지 못한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예문 한번 보세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일찍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옷은 주문한 것과 다른 옷인데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다른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떠올리기 쉬워? 다르다를 떠올리기 쉬워요. 맞죠? 자,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다르다의 활용 형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얘 진짜 의미부터 생각해야 돼요.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어떤 의미로서 쓰는 건데? A와 B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맞죠? 얘네 둘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일찍 나왔다라고 하면 이 날이 비교 대상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 이외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ther라는 의미야. other.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쓰인 이 다른이라는 의미랑 여기에 쓰인 다른이라는 다르다의 의미가 똑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얘네는 서로 품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일찍 나왔다 할 때 이 다른은요 품사가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옷은 주문한 것과 다른 옷인데요 라고 하면 뭐야? 이 옷과 주문한 것을 서로 뭐 하고 있어? 비교 대조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 다르는요 기본형 다르다의 활용 형태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다르다에 다 빠지고 니은이 붙어서 뭐가 된 거야? 관형어가 된 거지. 품사는 뭔데 그러면? 형용사죠. 다르다는 형용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관형사랑 관형사형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조사 붙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관형사 여러 개 붙는 거 가능합니다. 맞죠? 자, 대체로 관형사가 연속해서 여러 개가 붙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애를 수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맨 뒤에 있는 그 관형사 뒤에 나오는 체언을 다 똑같이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왜? 관형사가 관형사를 꾸며줄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체언을 꾸며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진짜 좀 치사하게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형태로는요 어떤 꾸밈받는 체언이 있으면 피수식어인 체언이 있으면 자기를 수식해주는 관형사랑 바로 붙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바로 붙어 있는데 대체로 몇 칸 띄워서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몇 칸 띄워서 붙어 있는 경우는 뭔데? 관형사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몇 칸 띄워서도 수식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부사 봅시다. 자, 이 관형사 부사는 대명사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뭘로 구분하면 돼? 조사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조사로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 봅시다. 부사.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부사의 일반적인 역할은 뭡니까?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역할입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역할이라고 쌤이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부사가 얘네만 꾸며? 얘네만 꾸미지 않습니다. 부사는요 다 꾸밀 수 있어. 뭐도 꾸밀 수 있어요?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다른 관형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꾸며줄 수 있어? 명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면 명사 앞에 붙어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면 얘가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하나는 그냥 외우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보조사 붙여보면 됩니다. 근데 외우는 게 더 편해. 왜 그런데? 명사를 꾸며주는 부사는요.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왜 생각해야 되냐면 나중에 합성어할 때 통사적 합성어는 비통사적 합성어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요. 얘는 일반적인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외적으로만 그냥 명사를 꾸며준다, 체온을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기 명사 꾸미는 형태. 우리 집은 학교 바로 앞에 있다 라고 하면 이 바로는 뭘 꾸미고 있어? 앞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부사네. 부사는 요거 꾸며주니까 바로가 있다를 꾸며준다? 아닙니다. 이거는 앞을 꾸며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 사랑은 오직 너야 라고 하면 뭐야? 이 오직은 너를 꾸며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오직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뭐 어떤 이 범위를 제한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요런 부사들이 제한적으로 체온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나머지는 뭐 다 보면 되고요. 부사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될까요? 얘가 뭘 수식하는지를 찾아야 돼.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이라고 하면 일찍은 자는을 꾸밉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새 시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아주는 지금 잃어버렸다를 꾸미는 게 아니라 뭘 꾸미는 거야? 새를 꾸미는 겁니다. 새. 맞죠? 자, 그 다음에 아주 빨리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아주는 빨리를 꾸미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사는 무엇을 꾸며주는지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이 부사형은 좀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문장 파트 하면서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부사절인 것 같은데 부사절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부사절이 아닌 것 같은데 부사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부사절이 사실은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부사절은 학자들마다 시선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신 시험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칙 하나만 꼭 머릿속에 넣어주자면 우리말에서 예를 들어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은 반드시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접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접미사가 할 수 있죠. 아주 제한적으로 접두사가 할 수 있긴 한데 접두사가 해주는 경우는 2개밖에 없고요. 대부분 접미사가 합니다. 접미사가 99%. 맞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뭐다? 접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형태소를 분석할 때 얘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접사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알 수 있고요. 얘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도 알 수 있고요.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도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 뭐밖에 없다고? 접사밖에 없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잘 보세요. 얘는 부사고 얘가 부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이라는 말은 보통 어떻게 씁니까? 영원하다로 많이 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영원이라는 말이 하다 말고 다른 애랑도 붙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영원히라고 되어 있지.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자 따로 떼져서 다른 애랑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영원이라는 애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무조건 가지고 있거든. 얘는 한자어잖아.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얘가 하나의 어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원이라는 말을 혼자 따로 떼서 용언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영혼이라는 말은 마치 뭐처럼 쓰여요?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 어근이잖아. 혼자 잘 안 써. 혼자 잘 안 쓰는데 마치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어근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은 혼자서 용언으로 절대 쓸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어근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야. 자립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얘는 용언으로 쓸 수 없는데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야. 자, 그럼 여기에서 결론 하나 나옵니다. 결론. 하다는 뭐예요? 접사입니다. 혼자서 용언으로 절대 쓰일 수가 없는데 하다를 붙였더니 형용사가 됐잖아.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데? 하다라는 애가 접사기 때문에 얘를 영원을 하다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봐봐봐. 얘가 하나의 형용사가 됐잖아. 형용사가 됐으니까 얘를 어간이랑 어미로 나눠볼래? 얘를 어간이랑 어미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는데? 영원하까지가 어간입니다. 영원하까지가 어간.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요. 품사에서 그렇게 안 중요한데 맞춤법에서 되게 중요해요. 한글 맞춤법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에서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제 만들어졌잖아. 접사가 붙어서. 형용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어간이랑 어미를 끊을 수 있단 말이야. 어간은 어디까지야? 영원하까지가 어간이야. 맞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세요. 영원하계라고 되어 있지. 어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용언의 어간이야. 그러면 얘 뒤에 걔는 뭔데? 부사형 전성어미. 얘는 뭐예요? 부사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영원하까지 어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걔는 뭐야?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영원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영원하다 할 때 하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얘는 영원이라고 하는 어근 뒤에 뭐가 붙은 거야? 히라고 하는 다른 애가 붙은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면 영원 뒤에 히가 붙어서 마치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어? 기록되다를 꾸며주고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품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얘 마치 명사처럼 쓰이는 어근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명사처럼 쓰이는 어근 뒤에 히가 붙었더니 무슨 역할을 해요? 부사의 역할을 하네. 근데 얘 전성어미 아니야. 왜 전성어미 아닌데? 어간을 죽였잖아. 어간이 없잖아. 맞죠? 자, 결론 뭔데? 얘가 부사가 되는데 히가 그러면 뭐라는 거야? 접사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접사를 뭐라고 합니까? 파생접사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부사 파생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2교시 때 하겠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만 제대로 세워놓고 있으면 그냥 하나하나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다른 결론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만 결론이 나와요. 내가 원칙만 잘 생각하고 있으면.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세상에 단어는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단어만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평소에 내가 문제를 안 풀어봤다면 결국은 뭐야? 이러한 판단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도출해내야 된다는 거야. 이러한 결론을. 얘는 부상 파생접사고 얘는 부사형 전성음이라는 거. 물론 전성음이랑 파생접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또 다른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사와 부사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유용해요, 여러분들. 판단 방식에서. 자, 다음 부사의 종류는 성분 부사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부사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 벌써 느껴져. 뭐야? 하나의 성분만을 꾸며주면 성분 부사야.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 문장 부사야. 뭐만 알아두면 될까요? 문장 부사만 알아두면 돼. 왜 그런데? 문장 부사 2개밖에 없어. 문장 부사 2개밖에 없는데 혹시 접속 부사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등등등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애들을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접속 부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양태 부사만 생각하면 돼. 양태 부사가 무슨 말인데요? 말하는 이의 태도 또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부사를 양태 부사라고 합니다. 뭐 있는데? 설마, 과연, 다행히, 불행히 이런 것들 있죠. 물론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 부사가
먼저 나오는 순간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디라고 하면 뭐야? 바라는 거. 아마라고 하면 추정하는 거. 물론 이러면 단정하는 거. 다행이라고 하면 뭐 다행히 뭐 과연 뭐 그 다음에 설마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담겨있는 부사를 뭐라고 한다?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건 뭐밖에 없어?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성분만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 두 개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성분 부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성상부사 당연히 뭐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시부사 아까 얘기했죠. 이리 그리. 그 다음에 지시부사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요 시간부사어 있죠. 시간부사어도 전부 뭐야? 지시부사에 나갑니다. 오늘, 내일, 어제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정부사. 우리가 보통 안 부정문, 못 부정문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못 얘네 전부 부정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니까 당연히 뭘 꾸며줘?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지. 그렇죠? 자, 다음 상징부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의성어, 의태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상징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성어, 의태어도 마찬가지로 부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 나중에 이제 합성어 하면서 이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나눠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전부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식어는 끝났고요. 나머지는 자, 그리고 부사는 여러 개 연속해서 쓰는 게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요거 136페이지 밑에 품사 통용 봅시다. 이제 품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품사 통용이죠.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똑같이 생긴 하나의 단어가 몇 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품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품사 통용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거 부사와 명사 품사 통용 많이 물어봅니다. 뭐 우리 내일 만나자라고 하면 이 내일은 만나자를 꾸며주는 시간 부사어입니다. 시간 부사. 자, 그래서 지시 부사죠. 자, 그런데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은은 사실은 이제 보조사긴 하지만 내일 비가 온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내일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뭔데? 체온 플러스 어떤 격조사, 주격조사가 붙어 있어야 돼. 또는 체온 단독으로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주어라는 건 얘는 무조건 체온이라는 얘기거든. 맞죠? 자, 이거 문장 생긴 형태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요거 서술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맞죠? 비가 온다라는 문장 하나, 내일은 어떠어떠하다라는 문장 하나. 문장 두 개야. 격문장. 자, 그래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이야. 그래서 내일은이라고 하면 얘는 명사형이고 명사로 쓰이는 거고 얘는 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사 통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요. 부사랑 감탄사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보면 딱 봐도 보여. 품사 통용. 맞죠? 오늘 날씨는 정말 덥구나라고 하면 뭐야? 정말 덥구나야. 근데 정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느낌표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야? 얘는 감탄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수식해 안 해? 안 합니다. 요거 중학교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 예비출 그어놓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 물어보거든요. 얘가 맨 문장 앞에 있으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처럼 형태는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감탄사로 쓰이기 때문에 수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죠? 얘를 보고 수식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물어보는 품사 통용 뭐 있습니까? 동사랑 형용사 품사 통용 많이 물어봅니다. 뭐 있어요? 밝다. 물어볼게요. 자, 불빛이 밝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날이 밝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빛이 밝다 라고 하면은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입니다. 왜 그래? 자, 동사랑 형용사를 나누는 기준은 일단 제1원칙으로 뭐 넣어보라고 선어말로 는 넣어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불빛이 밝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날이 밝는다 돼요? 안 돼요? 되거든. 자, 그래서 날이 밝는다 할 때 이 밝다는 뭐야?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품사 통용에서 밝다라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품사 통용에 나가죠.
다음 환경 끝났고 감탄사 독립원. 자 143페이지. 자 그래서 감탄사는 요 종류만 좀 알아두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그 다음에 입버릇 감탄사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감정 감탄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감탄사 알고 있는 거 뭐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감정 감탄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의지 감탄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탄사 중에 감정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누구 부르는 말도 감탄사고요. 누가 불러서 대답하는 말도 감탄사입니다. 야! 라고 부르면 이거 뭐야? 감탄사예요. 근데 대답해요. 네? 라고 대답하면 이것도 감탄사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는 말, 대답하는 말 전부 뭔데요? 의지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냥 입버릇처럼 쓰는 거 내가 말하면서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입버릇 감탄사죠. 아무 의미 없는 거.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사가 붙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감탄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좀 뭐라 해야 되나 구어적으로 얘기할 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 얘 봐라.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얘가 또는 얘야 라고 부를 때 이 얘, 야라고 부르면 이 야가 뭔데? 조사거든. 맞죠? 자, 혹격조사잖아. 혹격조사. 부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감탄사 뒤에 지금 조사가 붙어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가 구어적으로 얘기할 때 감탄사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뭐야?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3, 4 끝. 좀 쉬었다 합시다.